전화 너머로 들려온 딸의 떨리는 목소리. 뭔가 이상하다 싶어 그날 바로 찾아갔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아무도 대답이 없었죠. 대신 들리는 건 억눌린 흐느낌. 베란다 창문으로 살며시 들어가 본 광경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내 딸이 무릎 꿇고 시아버지에게 뺨을 맞고 있었어요. 그것도 남편이 지켜보는 앞에서. 이 무능한 것이. 자식도 못 낳고 뭐 하는 거야. 30년 형사 경력의 나는 곧바로 알아챘습니다. 저 남자, 과거 내가 쫓던 범죄 조직의 두목이었습니다. 전직 형사 아버지의 복수가 시작됩니다. 그 전에 1초면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새벽 5시에 눈을 뜬 한기준은 오늘도 습관처럼 창가에 서서 동이 트는 하늘을 바라봅니다. 60을 넘긴 나이에도 그의 눈빛만큼은 날카로움을 잃지 않았죠. 전직 강력계 형사였던 그는 30년간의 경찰 생활을 마치고 은퇴한 지 5년이 넘었습니다. 벽에 걸린 옛 사진 속에는 경찰 제복을 입은 젊은 시절의 그와 어린 딸 지수가 환하게 웃고 있네요. 지수야, 오늘은 전화 좀 받아줄까? 한기준은 벽에 걸린 달력을 바라봅니다.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된 날짜마다 지수에게 전화라고 적혀 있고 그 옆에는 X표가 그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통화는 2달 전. 딸이 결혼한 이후로 점점 연락이 뜸해지고 있었습니다. 남편 집안이 워낙 대단하다더니 이제 아버지는 부담스러운가 보네. 쓴웃음을 지으며 한기준은 그래도 오늘은 꼭 연락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전화를 겁니다. 신호음만 계속 울리다 결국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가네요. 이제 10번째 부재중 전화입니다. 지수야, 아빤데. 잘 지내지? 별일 없겠지만. 그래도 아빠가 좀 불안해서. 시간 날 때 전화 한 통 해주면 좋겠다. 메시지를 남기고 끄는 한기준은 무언가 불길한 예감에 몸을 떨칩니다. 30년 형사 생활에서 단련된 그의 직감은 대개 틀린 적이 없었으니까요. 오늘은 직접 찾아가 봐야겠다고 결심합니다. 점심시간 한기준은 딸의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올라갑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 불현듯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소리 지르는 남자 그리고 흐느끼는 여자의 목소리. 형사 본능이 되살아난 한기준은 비상계단으로 향합니다. 다행히 베란다 창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는 소리 없이 안으로 들어섭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따라 조심스레 다가가던 한기준은 문틈 사이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합니다. 딸 지수가 무릎을 꿇고 있고 60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그녀의 뺨을 내리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사위 남이현이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무능한 것이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자식도 못 낳고 뭐 하는 거야? 이현아, 넌 왜 이런 여자를 데려온 거냐? 시아버지 남정혜의 고함 소리와 함께 다시 한번 손이 올라갑니다. 한기준의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눈앞이 새빨갛게 물들며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순간이었죠. 한기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거실 문을 박차고 들어섭니다. 그의 등장에 방 안에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지수는 놀란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고 남정혜는 잠시 당황하다가 이내 거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이 누구요? 이게 남의 집에 무단 침입 아닙니까? 한기준은 대답 대신 딸에게 다가가 어깨를 붙잡습니다. 지수의 얼굴에는 붉은 자국이 선명했고 팔목에는 멍이 들어 있었죠. 아버지 앞에서 더 이상 참지 못한 지수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아빠. 괜찮아, 지수야. 이제 아빠가 왔어. 한기준은 딸을 일으켜 세운 뒤 남정혜를 향해 돌아섭니다. 전직 형사의 냉철한 눈빛이 상대를 꿰뚫어 보네요. 처음 뵙겠습니다. 한지수의 아버지입니다. 제 딸에게 손 찍어 마는 모습을 방금 목격했습니다만 설명해 주실 겁니까? 남정혜는 비웃음을 지으며 대답합니다. 가정사에 끼어들 필요 없습니다. 제 며느리 교육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 돌아가시죠. 이때 구석에 서 있던 남이현이 마침내 입을 엽니다.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아버님이 좀 과하셨지만 저희 집안 문제입니다. 한기준은 사위의 말에 더 큰 실망감을 느낍니다. 자신의 아내가 맞는데도 그저 방관하는 남자에게 어떤 말도 할 가치가 없었죠. 그는 지수의 손을 잡고 말합니다.
짐 챙겨 지수야. 아빠랑 가자. 지수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녀가 방으로 들어가자 남정혜가 한기준에게 다가옵니다. 당신,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러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데려가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한기준은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저도 제가 누군지 아시면 좋겠네요. 30년 강력계 형사 한기준입니다. 우리 딸에게 또 손을 댔다간 제가 어떤 사람인지 똑똑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수가 작은 가방을 들고 나오자 한기준은 그대로 딸의 손을 잡고 아파트를 나섭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지수는 계속해서 울음을 참고 있었습니다. 한기준은 딸의 등을 토닥이며 말합니다. 이제 괜찮아, 지수야. 다 지나갔어. 하지만 한기준의 마음속에는 이미 불길한 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남정혜의 눈빛과 말투에서 그는 단순한 폭력적 시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이죠. 한기준의 작은 아파트로 돌아온 지수는 오랜만에 마음의 안정을 찾은 듯 했습니다. 아버지가 내준 따뜻한 차를 마시며 그녀는 조금씩 입을 열기 시작했죠. 아빠, 미안해요. 걱정 끼쳐드리기 싫어서 말 못했어요. 한기준은 딸의 손을 꼭 잡아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더 미안하다. 더 일찍 알아차리지 못해서. 지수는 결혼 첫날부터 시작된 남편 가족의 폭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언어 폭력으로 시작해 점점 심해져 갔다고 해요. 시아버지 남정혜의 권위적인 태도와 폭력성, 그리고 그것을 그저 지켜보기만 하는 남편 이현의 무기력함까지.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아빠가 걱정할까 봐요. 그리고 처음엔 저도 제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한기준은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가 평생 지키려 했던 딸이 이런 고통을 겪고 있었다니. 하지만 지금은 감정에 휩쓸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형사 시절의 냉철함을 되찾아야 했죠. 지수야, 잠시만 기다려. 아빠가 알아봐야 할 게 있어. 한기준은 오래된 수첩을 꺼내 전화번호를 찾아 전화를 겁니다. 현직 경찰인 옛 후배에게 남정혜에 대한 정보를 부탁하는 내용이었죠. 통화가 끝난 후 그는 노트북을 켜고 검색을 시작합니다. 지수는 아버지의 단호한 모습을 보며 오랜만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몇 시간 후 한기준의 집 초인종이 울립니다. 문을 열자 현직 경찰인 김영사가 서류 봉투를 들고 서 있었죠. 선배님, 찾으신 자료입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한기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고맙네. 이 은혜 잊지 않겠네. 서류를 펼쳐보던 한기준의 표정이 점점 굳어갑니다. 남정혜는 과거 악명 높았던 청룡파라는 폭력 조직의 두목이었고 10년 전 겉으로는 은퇴했지만 여전히 그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과거 한기준이 담당했던 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바로 남정혜였다는 점이었습니다. 당시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지만 한기준은 그가 범인임을 확신했었죠. 아빠, 무슨 일이에요? 지수의 물음에 한기준은 진실을 숨기기로 합니다. 아직은 딸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그냥 시아버지 집안에 대해 좀 알아보는 중이야. 그날 밤 한기준은 오래된 수첩을 다시 꺼냅니다. 형사 시절 정리해둔 의심스러운 인물들의 목록이었죠. 그 속에는 남정혜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운명이란 이렇게 아이러니할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며 한기준은 결심합니다. 이제는 딸을 지키기 위해 다시 한번 싸워야 할 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기준의 전화기가 울립니다. 발신자 표시가 없는 번호였죠. 그는 직감적으로 좋지 않은 전화임을 느끼고 지수가 듣지 못할 거리로 이동한 뒤 전화를 받습니다. 한기준입니다. 형사님, 오랜만입니다. 어제 우리 집에 불쑥 찾아오셨더군요. 남정혜의 음성에 한기준의 등줄기로 한기가 흐릅니다. 하지만 그는 침착하게 대응합니다. 네, 제 딸이 걱정돼서요. 앞으로는 제가 딸을 돌보겠습니다. 남정혜의 웃음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옵니다. 형사님, 우리가 이렇게 연이 닿다니 운명인가 봅니다. 10년 전에도 저를 쫓아다니더니 이번엔 사돈 사이가 됐네요. 더 할 말 없으면 끊겠습니다. 잠깐만요, 형사님. 지수 씨가 걱정되신다면 곧 돌려보내는 게 좋을 겁니다.
제 아들과의 결혼 생활이 위험해질 수도 있으니까요. 한기준은 분노를 참으며 대답합니다. 그게 협박입니까? 협박이라뇨, 그저 충고죠. 지수 씨도 형사님도 평안하게 지내시길 바랄 뿐입니다. 전화가 끊어지고 한기준은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정폭력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남정혜는 과거의 원한을 잊지 않고 있었고, 이제는 그것이 딸에게까지 미치고 있었죠. 거실로 돌아오자 지수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어봅니다. 누구세요, 아빠? 별거 아니야. 그런데 지수야, 우리 좀 더 솔직하게 얘기해야 할 것 같아. 시아버지에 대해 내가 아는 건 뭐니? 지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합니다. 처음엔 그냥 성공한 사업가라고 들었어요. 하지만 결혼하고 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밤늦게 찾아오는 사람들, 비밀스러운 대화들. 게다가 이현이도 아버지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한기준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의 예상대로였습니다. 남정혜는 여전히 조직과 연결되어 있었고 겉으로만 평범한 사업가 행세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수야, 이제부터 아빠 말 잘 들어. 당분간 이 집에서만 지내고 나가지 마. 전화도 조심하고. 지수는 아버지의 진지한 표정에 놀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이현인의 가족이 그렇게 위험한가요? 한기준은 딸을 안심시키고 싶었지만 더 이상 진실을 숨기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내 시아버지는 과거 내가 쫓던 범죄 조직의 두목이었어. 지금도 그 영향력은 남아있을 거야. 지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십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가. 그럼 이현이도? 이현이는 아마 그저 아버지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온 것 같아. 너를 지키지 못한 것을 보면. 며칠 동안 한기준의 집에 머무른 지수는 남편 이현으로부터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었지만 점차 남정혜의 압박이 느껴지는 협박성 메시지로 변해갔죠. 아빠,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기준은 딸의 어깨를 감싸며 말합니다. 내 마음이 중요해. 이제는 내가 결정할 때야. 지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3년간의 결혼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처음에는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악몽으로 변해갔던 나날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참아왔던 자신의 모습까지.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요, 아빠. 제가 너무 약했던 것 같아요. 한기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지수야. 내가 약한 게 아니라 너무 강했어. 그렇게 견디다니. 이제는 아빠가 도울게. 어떻게요? 증거를 모을 거야. 시아버지의 폭력, 그리고 그가 여전히 조직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 그러면 법적으로 너를 보호할 수 있어. 지수는 처음으로 희망의 빛을 보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결의가 느껴졌죠. 저도 도울게요, 아빠.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한기준은 오랜 동료 장태수에게 연락했습니다. 그 역시 전직 형사였고 지금은 사설 탐정 일을 하고 있었죠. 태수야, 도움이 필요하네. 형님,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한기준은 상황을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장태수는 즉시 도움을 약속했고 다음 날 한기준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형님, 이거 심각하네요. 남정혜라면 저도 알죠. 청룡파의 두목이었던. 장태수는 지수에게 인사한 뒤 두 사람과 함께 계획을 세웁니다. 우선 지수가 겪은 폭력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동시에 남정혜의 현재 불법 활동에 대한 증거도 모으기로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역습할 차례야. 한기준의 말에 지수와 장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한편 남정혜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 찾았나? 한기준의 약점은? 전화기 너머로 정보가 전달되자 남정혜의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그래, 장태수라. 이거 재미있어지는군. 남정혜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내려다봅니다. 그 속에는 젊은 시절의 한기준과 장태수, 그리고 다른 형사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남정혜의 손가락이 장태수의 얼굴을 가리키며 원을 그립니다. 너도 사람이니까 약점이 있겠지. 일주일 동안 한기준,
지수, 장태수는 증거 수집에 전념했습니다. 지수는 시댁에서 찍은 몰래카메라 영상과 녹음된 폭력 장면들을 정리했고, 한기준과 장태수는 남정혜의 현재 비즈니스에 대한 정보를 모았습니다. 형님 대단하시네요. 그 모든 기록을 다 가지고 계셨다니. 장태수는 한기준이 보여준 오래된 수첩에 감탄했습니다. 그 속에는 10년 전 남정혜 조직의 구성원들과 의심스러운 거래 내역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죠. 습관이야. 중요한 건 지금 그가 어떤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지 알아내는 거야. 장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제가 알아낸 것들이 있습니다. 남정혜는 지금 성원기업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는데 이게 사실 돈 세탁용이에요. 실제 돈줄은 여전히 조직 활동에서 나오고 있죠. 한기준은 흥미롭게 자료를 살펴봅니다. 이것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자라고 있었죠. 태수야, 너무 쉽게 정보가 나오는 것 같지 않아? 장태수는 어깨를 으쓱합니다. 제 인맥이 좋은 거죠, 형님. 걱정 마세요. 그날 밤 한기준은 지수를 안전한 모텔로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집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고 느꼈기 때문이죠. 지수야, 이 주소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 아빠만 알고 있을게. 지수는 불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 정말 괜찮을까요? 걱정 마. 모든 증거가 모이면 바로 경찰에 넘길 거야. 그때까지만 참자. 한기준은 장태수와 함께 남정혜의 회사 근처에서 잠복 감시를 시작했습니다. 오후 6시 남정혜가 검은색 세단을 타고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차를 따라 한적한 창고까지 이동했죠. 여기서 뭔가 거래가 있나 봅니다, 형님. 창고 안으로 들어가는 남정혜를 지켜보며 두 사람은 카메라를 준비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장태수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형님. 잠시만요. 장태수가 전화를 받고 있는 동안 한기준은 계속해서 창고를 지켜봅니다. 그러다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죠. 창고 뒤편에서 움직이는 그림자들. 분명 누군가가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태수야, 이상해. 누가? 뒤를 돌아보니 장태수가 총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과 결연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죠. 미안합니다, 형님. 제 가족이 그들 손에 있어요. 한기준은 충격의 말을 잃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동료의 배신. 그가 뭐라도 말하기도 전에 창고 뒤에서 남정혜의 부하들이 나타났습니다. 역시 믿을 만한 친구였어, 장태수. 남정혜가 천천히 걸어 나오며 웃음 짓습니다. 한기준을 향해 총을 겨누는 장태수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쉽게 넘어갔군. 한기준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의 머릿속은 어떻게 이 상황에서 빠져나갈지, 그리고 지수를 어떻게 보호할지에 대한 생각뿐이었습니다. 창고에 갇힌 한기준은 묶인 손목을 풀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남정혜는 그가 보는 앞에서 장태수를 칭찬하며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장 형사, 참 충성심 있는 친구로군. 가족을 위해서라면 친구도 팔 수 있고. 장태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죄책감이 가득했죠. 한기준은 그를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태수야, 가족이 인질로 잡혀 있다면 내 선택을 이해해. 하지만 남정혜 같은 자를 믿는 건 큰 실수야. 남정혜는 비웃으며 대답합니다. 협박은 그만두지. 우린 이제 한 가지만 더 알면 되네. 자네 딸이 어디 있는지. 한기준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지수의 위치만큼은 절대 알려줄 수 없었죠. 남정혜는 그의 침묵을 보며 손가락을 튕깁니다. 그러자 부하 하나가 다가와 한기준의 옆구리를 세게 가격했습니다. 쓰러진 한기준은 통증을 참으며 일어섭니다. 말해봐, 형사. 자네 딸은 어디 있지? 그냥 날 죽이든가. 남정혜는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자네 고집은 여전하군. 하지만 괜찮아. 우리는 이미 단서를 찾아냈으니까. 그 말에 한기준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남정혜는 휴대폰을 꺼내 보여줍니다. 화면에는 지수가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죠. 자네 딸을 미행하던 사람이 있었네. 이제 곧 우리 사람들이 그곳에 도착할 거야.
한기준은 필사적으로 손목에 밧줄을 당깁니다. 창고 구석에 놓인 깨진 유리 조각을 발견한 그는 조금씩 몸을 움직여 그쪽으로 이동합니다. 자, 이제 형사님 차례는 끝났어요. 마무리 지어주게. 남정혜는 부하에게 지시를 내리고 창고를 나갔습니다. 장태수와 다른 부하 둘만이 남았죠. 한기준은 장태수를 바라보며 마지막 시도를 합니다. 태수야, 내 가족은 어디 있지? 장태수는 망설이다 작은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강원도 별장에. 그들이 정말 내 가족을 살려줄 거라 생각해? 장태수의 눈에 불안감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는 다른 부하들을 바라보다 결심한 듯 총을 들어 올렸습니다. 순간적으로 총성이 울렸고 한기준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통증은 오지 않았죠. 눈을 떠보니 장태수가 두 부하를 쏘아 쓰러뜨린 후 한기준에게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형님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해요. 장태수는 재빨리 한기준의 묶인 손을 풀어줍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늦지 않았어, 태수야.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수 있어. 두 사람은 창고를 빠져나와 지수가 있는 모텔로 향합니다. 한기준은 멈추지 않고 운전하며 지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수야, 당장 그곳을 떠나. 누군가 널 찾아갈 거야. 하지만 전화는 이미 꺼져 있었습니다. 한기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그는 더욱 속도를 내며 장태수에게 물었습니다. 남정혜의 사람들은 몇 명이지? 4명이요. 모두 무장했습니다. 한기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죠. 지수야, 버텨라. 아빠가 갈게. 모텔에 도착한 한기준과 장태수는 이미 남정혜의 부하들이 들어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총성이 한 번 울렸고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기준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죠. 태수야, 난 정면으로 들어갈게. 너는 뒤쪽으로 돌아가. 장태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뒤편으로 사라졌습니다. 한기준은 오래전 형사 시절의 훈련을 떠올리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장태수에게서 받은 총을 꽉 쥐었죠. 모텔 복도는 으스스하게 조용했습니다. 한기준은 벽에 몸을 바짝 붙이며 지수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 도착하자 안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디 있는지 말해. 내 아버지는 이미 죽었어. 한기준은 문을 발로 차 열고 총을 겨누었습니다. 방 안에는 2명의 남자가 있었고 지수는 구석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아직 다치지 않은 것 같았죠. 움직이지 마. 한기준의 외침에 남자들이 돌아섰고 순간적으로 총성이 울렸습니다. 한 명은 한기준의 총에, 다른 한 명은 뒤편에서 나타난 장태수의 총에 쓰러졌습니다. 아빠. 지수가 달려와 한기준을 껴안았습니다. 그는 딸을 꼭 안아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괜찮아, 지수야. 이제 괜찮아. 하지만 안심하기엔 이르단 듯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남정혜가 다른 부하들과 함께 도착한 것이 보였습니다. 여기 더 있으면 위험해요, 형님. 뒷문으로 나가야 합니다. 세 사람은 모텔 뒤편으로 빠져나와 숲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 총성이 울렸고 장태수가 쓰러졌습니다. 그의 어깨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죠. 태수야. 가세요, 형님. 제가 시간을 벌게요. 한기준은 망설였지만 딸의 안전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는 지수의 손을 잡고 계속 달렸습니다. 숲을 지나 작은 폐창고에 도착한 두 사람은 잠시 숨을 고르며 다음 행동을 생각했습니다. 아빠, 이제 어떻게 해요? 걱정 마, 지수야. 아빠가 다 해결할게. 한기준은 전화를 꺼내 비상연락망에 저장된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찰청 비리수사팀의 책임자였죠. 김 반장, 나 한기준이야. 도움이 필요해. 그는 간략히 상황을 설명했고 김 반장은 즉시 지원을 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창고 문이 열렸고 남정혜가 혼자 들어섰습니다. 여기 있었군, 형사. 한기준은 지수를 자신의 뒤로 숨기며 총을 겨눴습니다. 남정혜도 총을 들고 있었죠. 이제 그만해, 남정혜. 넌 이미 패배했어.
남정혜는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날 잡기 위해 30년을 기다렸나? 그런데 결국 내 딸이 내 아들의 아내가 되다니 운명은 참 아이러니하지. 운명이 아니라 내 계략이었겠지. 어떻게 알았어? 내 딸이 누군지. 남정혜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우연이었어. 내 아들이 내 딸을 만나 결혼한다고 했을 때 그 이름을 듣고 놀랐지. 조사해보니 정말 너의 딸이더군. 그래서 조금 더 특별히 대해줬어. 한기준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남정혜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분노를 끌어오르게 했죠. 내가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을 무너뜨리겠어. 모든 증거, 내 범죄 기록 다 가지고 있어. 남정혜는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증거? 내 오래된 수첩말이군. 이미 내 집에서 가져왔어. 한기준은 놀라지 않은 척했습니다. 실제로 그 수첩은 이미 복사본을 만들어 여러 곳에 보관해 두었기 때문이죠. 두 사람의 대치는 계속되었고 창 밖으로는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정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 형사. 내가 여기서 끝나도 조직은 계속될 테니까. 그가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지수가 갑자기 앞으로 뛰어나와 남정혜를 밀쳤습니다. 총성이 울렸고 한기준은 재빨리 응사했습니다. 남정혜의 몸이 뒤로 쓰러졌죠. 지수야, 괜찮아? 다행히 지수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를 붙잡았습니다. 아빠, 끝났어요? 응, 이제 끝났어. 경찰들이 창고에 들이닥쳤고 한기준은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의 오랜 수첩과 장태수의 증언, 그리고 지수의 진술로 남정혜의 범죄 조직은 완전히 와해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한기준과 지수는 작은 시골 마을의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장태수는 병원 치료를 마치고 가족과 함께 외국으로 떠났죠. 남편 이현은 아버지의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지만 지수는 이미 이혼을 결정한 상태였습니다. 새집 마당에서 나무를 심던 한기준은 지수가 부르는 소리에 돌아섰습니다. 아빠, 점심 먹어요. 그는 미소 지으며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예전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새로운 희망이 빛나고 있었죠. 아빠, 제가 그동안 약해서 미안해요. 한기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넌 약한 게 아니야, 지수야.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난 거지. 그게 진정한 강함이야. 지수는 미소를 지으며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정원 테이블에 앉아 따뜻한 점심을 나눴습니다. 그들의 뒤로 봄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고 있었죠. 아빠가 내 옆에 항상 있을게. 앞으로의 새 삶 함께 만들어가자.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앞에는 상처를 이겨내고 다시 시작하는 새로운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